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나영석 PD가 건드리는 예능은 모두 대박이 난다고 하죠. 그런 스타 PD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나영석 PD의 신작 예능인 TVN의 여름방학이 일본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의 컨셉트를 따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17일 첫 방영한 여름방학은 강원도의 한 어촌에 있는 집을 빌려 휴가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배우는 산책, 요리, 농작물 수확, 체조 등을 하고 자기 전에는 그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방송 후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름방학이 일본 소니사가 만든 나의 여름방학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티즌은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 각종 체험을 하고 그림 일기를 쓰는 전체적인 컨셉트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출연진이 거주하는 주택도 내부 구조 등이 해방 후 정부에 기속되었다 일반에 불화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인 적산가옥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에 대해 제작진은 19일 여름방학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했는데요. 제작진은 특정 게임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을 알지 못하며 전혀 참고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산가옥 논란에 대해서는 집이나 내부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서 크게 고민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 관계자는 설령 여름방학이 일본 게임의 형식을 가져왔다 해도 예능 프로그램을 베낀 것도 아닌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슈퍼마리오나 스트리트 파이터 등 일본 게임의 콘셉트를 가져다 쓰거나 패러디한 예능이 많았는데 이들을 문제 삼은 적은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하네요. 삼성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단순히 IT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향신문은 호주 청소년들의 삼성 불매 예고에 삼성이 호주 석탄 터미널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석탄 항만 터미널에 거액을 투자했던 삼성이 호주 현지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자 더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6개월간 대륙이 불탔던 호주의 시민사회는 이번 산불을 명백한 기후재앙으로 판단하고 세계 최대 수준인 자국 석탄 산업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약속은 호주 환경단체들이 호주 대형 석탄 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댄 세계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한국의 비영리법인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호주 퀸즐랜드의 석탄 터미널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한을 호주 환경단체 마켓포시즈 측에 보냈습니다. 마켓포시즈 역시 사흘 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삼성증권이 아다니의 석탄 항만 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프라 개발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삼성증권은 석탄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지는 항만 터미널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2,500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했고 2018년엔 미래에셋 대우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호주 산불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5일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에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호주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삼성전자의 TV,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수료 0%로 이슈를 불러일으킨 공공배달앱이 있죠. 바로 배달의 명수인데요.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로 칭송했던 이 앱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이용자가 반토막으로 급감했다는데요. 배달의 명수는 지난 3월 군산시에서 출시한 공공배달앱입니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었을 때 수수료 0%로 눈길을 끌며 공공배달앱의 대표 모델로 부각됐는데요. 관리 소홀로 인한 잦은 시스템 오류에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결제창이 뜨지 않는 등 치명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했고 또 이용자가 몰리는 주말에는 아예 앱 자체가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수수료 0%에 대한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이용자들의 불만 중 하나였는데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역 화폐 사용 시 10% 할인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앱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편의성이라며 배달의 명수는 대표적인 공공재의 실패라고 말하고 정부 지자체가 민간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외식 문화가 다시 활발해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시스템 오류 문제는 서버 증설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반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올해 6월 MAU는 23%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중 한글과 컴퓨터 혹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사로 유명한데요. 조선비즈는 토종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글과 컴퓨터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봇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며 IT 업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연초 대비 50% 넘게 뛰었습니다. 한컴은 1990년 아래아 한글 첫 버전 출시와 함께 설립됐는데요.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찬진, 김택진 등 창립 멤버들이 회사를 떠난 이후 대주주가 수차례 바뀌고 한때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계속 하향세를 걷던 한컴의 변곡점은 2010년 보안업체 소프트포럼이 인수하면서 맞게 됐는데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인수 3년 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얼마 안 있어 주인이 금세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너가 계속 끌고 가자 조금씩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컴의 대주주였던 소프트포럼도 사명을 2015년 한컴 시큐어로 바꾸고 2019년 재차 한컴 위드로 바꾸면서 오히려 정체성을 한컴에 묻어갔습니다. 한컴도 자체적인 신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피스를 웹 연동 형태로 개발해 2018년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워크독스란 이름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한컴은 또 최근에는 MS의 윈도우에 맞서 PC 운영체계 한컴 구름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피스에 이어 OS까지 MS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 대결 구도가 주목됩니다. 한컴은 MDS와 별개로 AI 사업도 하면서 최근 잇따라 결과물을 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 성과 중 하나가 AI 콜센터인데요. 이는 중국 AI 음성인식 분야 1인자인 아이플라이텍과 손잡고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아이플라이텍이 앞서 중국 우한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에 선보인 것입니다. 한컴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3,19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도 매출 883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 데일리에 따르면 네이버가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나 가족 사진 등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해외에 유출하면서도 고객에게 제대로 동의받지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네이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인 김영배 의원은 네이버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와중에 불거져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내 데이터 활용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1. 민간정보 수집 동의 절차의 적법성 2. 해외 이전 데이터의 성격과 보안 준수 여부 및 고지 문제 3. 이후 바람직한 법 제도 개정 방향 등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민간 정보는 쇼핑할 때 제품을 추천받기 위해 신체 사이즈를 등록할 때 이용자가 올리는 정보, 해외 데이터 이전 문제와 백업, 선택적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김 의원 말대로라면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해당 정보가 저장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지나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스스로 제공한 정보를 건별로 매번 명시적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디지털 뉴딜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데이터 뉴딜이 성공하려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연계해서 이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아닷컴 비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움직인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17일부터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고 합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움직인 거리에 따라 카드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인데요. 2018년 4월부터 세종시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데 이어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식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치구가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마일리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셈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 강남, 서초, 구로, 중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진행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해당 자치구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광역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한 뒤 발급을 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광역 알뜰 교통카드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때 이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요.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평소의 2배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매달 대중교통 요금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바로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되는 쌍용 자동차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때문입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쌍용 자동차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E100의 티저 이미지를 20일 첫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첫 출시되는 쌍용의 준중형 SUV라고 합니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E100으로 개발해온 신차가 본격적인 패밀리카의 손색 없는 거주 공간과 활용성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전기차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체 디자인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동시에 소재 적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베개 전체 디자인은 대담한 양감을 기본으로 공기 역학을 반영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해 어반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경량화와 무게 중심 최적화를 위해 쌍용차 최초로 알루미늄 후드를 적용했고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꾀했다고 하죠. 유체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상어 지느러미와 비늘 형상을 활용하는 등 자연에서 검증된 환경 적응 사례를 차용하는 생체 모방 공학적 접근을 시도했고 역동적인 스타일 요소로 디자인 완성도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막바지 품질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친환경 미래차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는 2025년까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과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